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제 경제 방향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이 말이 이렇게 콕 꽂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이제 정책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뭐 경제팀에 좀 한정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전직 관료 출신들이 모피아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또 그분들 성향이 굉장히 친기업적인, 네. 친재벌적인 성향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네. 그 모피아, 친기업, 친재벌적인 그 관료들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분들 콕콕 이렇게 많이 썼어요. 비서실장에. 네. 거기다가 어유 진짜 뭐 장관, 주요 장관에. 네, 국무총리 후보. 네. 그렇습니다. 총리에 뭐 경제부총리에 네. 그리고 관련 경제수석. 네. 네. 비서실장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예. 전두환 씨가 80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네. 그때 물가가 굉장히 불안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관료들 잘 중용을 해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예. 관료들을 중용해서 경제 정책을 맡겨야겠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사실 지금하고는 한국 경제 자체가 네. 달라졌고요. 또 우리 관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물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되는 전환기에 와 있어요. 예. 뭐 탄소 중립 문제, 디지털 전환 문제. 코로나 이후에 또 경제 정책도 아예 바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공급망 바뀌는 문제라든지. 예. 네, 그리고 뭐 우리 제조업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려면은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료들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성상. 변화 싫어하죠. 네, 왜냐하면 책임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실정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정책팀을 구성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른바 모피아 일색으로 뭐 총리,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네. 경제수석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네.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비슷한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또 한 색깔로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중용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과거 사실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전쟁에서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군부에서 어떤 반성을 했냐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우리가 빠졌었다. 네. 아랍의 공격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른바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뭐냐면은 무조건 너는 지명을 한 명 해서 네.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그렇죠. 한 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집단 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팀은 그런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역할을 하실 분도 없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도 어려울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고는 합니다. 말은요. 근데 능력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본인이 아는 분이 능력 있는 분으로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접 모르더라도 좀 널리 정말 인재를 구했는지, 아니면 네. 본인이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측근 인사들이 아는 분들 중에서 괜찮다는 분들을 주로 인선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에 키를 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이제 임명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뭐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됐고요. 근데 이분은 론스타 사건 관련된 해명,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청문회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이걸 정말 좀 잘 이해했으면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추경호 부총리 후보는 론스타 관련해서 정말
다 흘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3년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 팔 때. 네, 그때 이제 은행 제도 과장으로 주무 과장이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2012년에는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네. 이 허가 과정에 다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론스타가 그 이후에 ISDS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사실 한국 측의 ISDS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업어주고 싶은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추경호 후보자는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방어를 했는데요. 네. 무죄 판단은 받았지만 그 감사원에서 사실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 감사를 해서 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거하고 그 법원에 가서 형법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그 입증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의 경고 처분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네. 정책 실패가 없었고 본인은 다시 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좀 조금 놀랐고요. 론스타 사건은 명확한 정책 실패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인데 뭐 관료가 다 책임지는 거는 뭐 법적으로 책임질 것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무죄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국민 정서상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 뭐 정서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경고 네. 처분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 말고 한덕수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덕수 후보자도 뭐 론스타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첫 번째,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을 사들일 때 2003년쯤에 네. 그때 이제 김현장 고문으로 계셨고요. 예. 김현장이 그때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덕수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할 때 론스타가 1차적으로 HSBS의 외환은행 매각하려다가 실패할 때 네. 그때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2014년에 ISDS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 증언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서면 증언에서 한국 측에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불리한 증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민주당 의원께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이 너무 국수적이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해서 너무 강한 반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정부 입장이 아니라 론스타 입장이네요.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근거가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것을 당시에 HSBS에 팔 때 매각 무산됐을 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한국 국민들이 그래서 결론 이제 함의하는 것은 네.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걸 함의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되죠.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사실 국익을 해치는 발언이고요. 네. 한덕수 후보자 정도 되시면은 자신의 이런 서면 증언이 미칠 파장은 충분히 알죠. 알 수 있고 네, 알죠. 또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증언을 굳이 했어야 될까? 예. 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현장에 다시 고문으로 가서 2017년 12월부터 한 8억 정도 고문으로서 돈을 받았죠. 근데 이제 8억을 받은 것도 어떤 일을 하고 받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이 청문회에 가서 좀 따져주시지. 아유 옆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 좀 안타깝네요. 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보면은 지금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빠지는 민간 주도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만 열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맨날 이 얘기 하시는데 시장경제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벌 규제라든지 경제력 집중 규제 문제라든지요. 공정거래 정책이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기 위한 그렇죠. 규율입니다. 그렇죠. 재벌 규제는
그런 규제는 필요한 거죠. 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20세기 초에 우리 같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결국은 미국은 경제력 집중 문제를 1950년 가서 다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경제력 집중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을 닦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합니다.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건 다원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공정거래 많은 정책들도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를 말을 하는데 시장 경제의 규율을 줘서 시장 경제가 정말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노동상권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반독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당선인께서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어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정과제가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도의 한숨도 좀 돌리는데, 그런데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거 아마 공약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네. 약간 뭐 세부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달라진 거 없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방향성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인수위에서 1호 뭐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400만 원 줬는데 거기다 60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 맞춰주겠다. 그리고 손실 본 거 다 피해 구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입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 입장 바뀐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정적인 부담이 가니까 네. 입장이 바뀐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예.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원을 209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9조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마련할 것이냐 재원을 했을 때 한 1년에 한 40조 정도씩 해서 20조는 그 정부 예산 중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거기에서 10%씩 깎아서 20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20조는 이제 세수 증가 분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네, 10%를 한꺼번에 깎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경제 위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사실상 어렵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러고 그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계속해서 재량 지출을 깎겠다고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세수가 지금 계속해서 20조 정도씩 늘 거라는 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근에 세수가 굉장히 는 것은 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깎아준다면서요, 더. 네, 뭐 세금도 깎아준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과거 2년 정도까지 좋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분 이렇게 잡았는데도 사실 세수 부분에서 20조 뭐 지출 20조 깎는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공약에서는 266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9조로 낮아졌는데 그중에 많이 깎았던 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그리고 장병들 200만 원 네. 월급 주겠다는 공약 이런 데서 이제 돈을 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돈을 제대로 뭐 손실보상 제대로 하겠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손실보상법 자체가 다시 앞서 있었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일단 한 1,000만 원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400만 원 줬으니까 600만 원 주겠다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물러서고 하니까 과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2399님 소상공인 약속은 꼭 지켜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약이 조금 잘못됐으면 표를 위해서 그냥 선심성 공약이었으면 후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네. 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선심성 공약으로 해도 될 공약들이 있습니다. 더. 네. 그런데 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렇죠. 문제고요. 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은 우리 금융권을 비롯한 많은 금융 부실도 생길 수 있고요. 네. 사회적인 병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장 코로나로 피해를 봤는데 이분들은 조금 보태줘서 그렇죠. 아니, 비용을 써야 될 건 써야 되고요. 예. 그러면 세금을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재원 마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과제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제만? 209조 재원 마련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지금 가정에서 나왔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빠진 게 또 뭐냐면은 지방에 다니면서 각종 개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거기 예산은 빠져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서. 근데 2달 동안 국정 초안을 잡겠다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과제를 발표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글쎄 뭘 했는지 저는 사실 2달 동안에 인수위에서 뭘 하셨는지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그래도 교수님 좀 칭찬해 줄 대목은 없습니까? 참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또 수급도 안 좋고요. 세계 격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자, 지금 가장 꼭 챙겨야 될 경제 정책 뭡니까? 자, 윤석열 정부 이건 해라. 네, 가장 다급한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고요. 근데 네.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게 묘수는 없습니다. 우리 네. 금리 올리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부동산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해서 묘수는 없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 탄소 중립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제조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를 바꿔서 우리 산업 전환을 통해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그런 정책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칭찬거리도 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